Preview. Preview. 네, 최근의 부동산 향방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부동산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가정의 달 5월 오늘도 여전히 어김없이 우리 부동산 히어로 이진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이제 5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네. 금주에는 어떤 이슈가 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일단은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서 체크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 시장의 움직임들이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그 통계가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실제 정확한 뉴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와서 인수위원회에 대한 어떤 얘기들 뭐 이런 뒷얘기들이 같이 이제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월에는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이에 새로운 뉴스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뉴스 대비 통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조금씩 들끓려 있는 그 초기에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보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윤 당선인의 취임식을 한 주 앞둔 금주에 어떤 이슈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슈 브리핑입니다. 기대 인플레 3.1% 9년 만에 최고, 집값 전망 지수 10포인트 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물가 상승에 따른 주택 전망 지수 또한 상승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게 소비자 동향 지수를 발표하면서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 구성 안에서 집값 급등에 대한 영향들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뉴스들 이미 앞서서 이제 한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집값에도 많이 반영돼 있고 또 기대라고 하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시장은 좀 전체적인 경제 시장은 좀 얼어붙어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서 오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집값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 향방에 집값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일 때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도 반영되고 물건도 없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향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집값에 반영됐다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먹고 사느라 더 힘들어져서 네. 집 구입할 여력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냥 보합 상태만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판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수요와 공급을 본다면 통상적으로 수요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집값보다는 오히려 다른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보이는데 지금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망 자체가 좀 안 좋아서 나타나는 이중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에 대한 상승, 자산 가치에 대한 상승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라든가 이렇게 좀 좋은 집들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기대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 부담은 이중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집에 대한 투자를 안 하자니 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 가치가 너무 벌어지는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된다고 하면 지금 살다 보니까 야, 그래도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런 기대치가 실제 최근에 2, 3년간 소득 상승률보다는 이 물건에 대한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그런 쪽의 기대치를 더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도 그런 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있지만 이게 이 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갈 거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당장 일시적으로 공급량 부족한 부분들이 더 씌워졌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좀 더 물건에 대한 수요를 좀 더 높여서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같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기준금리 또한 상승이 되면 정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실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연동이 가장 금방 되는 뭐 신용대출 금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주담대가 같이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이제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건데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문자가 6개월 변동금리 안에 있는 분들은 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 능력이 이제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1, 2년 전에 비해서 이율 때문에 2배 이상의 이자를 좀 물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들고 가기가 좀 무겁다라고 한다면 집을 팔고 좀 가볍게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애매한 규제 사항들이 아직까지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자리가 애매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지만 그 전에 유동성을 좀 많이 확보했던 분들은 오히려 이 기대 심리를 통해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장을 선점한다 이런 느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무주택자는 좀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간다면 무주택자들은 지금이 진입하는 시기가 맞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고요. 다주택자인 경우에서 실제 최근에 집을 구입해서 영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분들은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한 금리에 대해서 아직 대처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다기보단 계층별로 어려움과 기회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아마 현명하게 올 하반기 때에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속도 조절하는 인수위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이 뉴스는 사실 지난주에도 다뤘던 내용이기는 그렇죠. 한데 집값 상승 기조에 따라 인수위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초기에는 좀 적극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였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적극적인 워딩 때문에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 고양, 일산 같은 경우는 뭐 일산 동구나 서구나 전체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꼭 이런 발언 때문이라기보다 이미 좀 호재가 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이 호재가 많은 곳에다가 기대감까지 같이 얹혀주기 때문에 특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수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새 정부에 출범도 안 했는데 미리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예전 같으면 상관없지만 지금은 아직 6월 1일 지방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어떤 압박도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수위에서 어떻게 보면 인수위 구성 자체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전면에 포진되어 있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몇 가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들이 이 시장 반응을 빠르게 올려주고 있다. 인수위에서는 특별히 부담이 좀 될 만하고요. 또 그 면에서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시기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 일기 신도시 그 정비 사업 속도에 있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좀 네. 보이는데 자, 그렇다고 또 6월에 있을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하게 규제를 풀 수 있으면 풀어가면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러면 시장에서 신뢰를 좀 회복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가는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풀지도 못하고 또 구성도 아직 안 돼 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다, 또 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실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오르는 속도를 본다면 지금처럼 소득이 크게 붙지 않을 때에는 이 부동산이 오르는 속도가 이를 커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득된다라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인수위원들이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시기는 뭐가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내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그렇다고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언제쯤 이런 것들이 양성화될 수 있을지 이 시기 조절을 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에 좀 뭔가 구성원이 갖추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 자, 그런 면에 초점을 좀 맞추신다면 지금은 조금 보합이지만 오히려 이런 때 물밑 작업을 통해서 좋은 물건들을 먼저 서치해 놓는 그런 선별 작업들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법을 바꿔야 된다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도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여론을 맞아서 아니다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 제정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면적인 도시 계획을 하는 수준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또 하나 이런 결정들은 기본적으로 국회 법률을 통과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안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하되 어떤 쪽이 이익이 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선거는 전국 단위의 도지사라든가 행정구역 단위 선거라고 한다면 2년 뒤에는 지역구를 책임질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자체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진척이 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밑그림을 내놓는 수준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아마 뭐 TF를 구성한다든지 또 전문위원들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좀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일기 신도시가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앞에서도 먼저 공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재건축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큰 그림은 나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천천히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그 공급 대책에 대한 또 하나의 마련책이 또 되는 그렇죠.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앞서 있는 우리가 있는 3기 신도시와 비교해 본다면 파급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 1기 신도시는 가장 핵심이 인프라가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깔려 있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새롭게 나오는 신축 물건들이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공급될 수 있느냐 이 예측이 나온다면 꽤 빠른 자산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브리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썩 심상찮은 전세 시장 매물 보충 없이 소진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전세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일단은 7, 8월 달에 전세 만기가 오는 우리 2+2 전세 만기가 오는 시견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는데 그때 가서 이 전세 오른 전세를 부담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빨리빨리 전세를 소진시켰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와 있는 물량들이 이렇게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앞서서 먼저 소진되는 역할을 보여주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전세 물량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 자체는 없는 상태고 기존에 있는 재고 물량의 전세 물건도 사실은 7, 8월 달에 오를 걸 대비해서 들고 있다라는 거죠. 나오지도 않지만 나온 것들을 빨리 급하신 분들이 먼저 소진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물건이 단기간에 빠르게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집주인 분들께서 직접 또 입주를 하는 그 그렇죠. 부분 때문에 맞습니다. 전세 물량이 이렇게 크게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전세값 상승이 다시 이렇게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구조적으로 4년짜리 전세가 마감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임대차 3법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2년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회전량이 좀 나왔다는 얘기인데 적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신규 계약의 문제에서 가격이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자, 또 하나는 돈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요. 실제는 지금 소득이 안 붙는 상태에서 물가가 올랐으면 물가 오른 부분을 앞으로라도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때 이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벌어서 해지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전세 시장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있다는 분들은 차라리 전세금을 올려서 그 기간을 버티겠다 이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갔을 때 오른 물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게 바로 임대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침 그것이 이때 이제 맞물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낮았다면 살기 편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이 상승된 물가와 엎어지는 세금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이를 메꿀 수 있는 단기간의 큰 자금 이것은 결국 전세금 상승밖에 없다. 결국은 그래서 7, 8월 달이 가장 압력이 세지는 그런 시기라고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세난이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이 또 크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세금에 충당이 안 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임대인들이 지금 큰 전세금으로 물가 상승률 버티겠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도 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돈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목돈을 줄이고 나가는 비용으로 일단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세와 반전세가 확 나뉘는 결과가 보일 텐데요. 그래도 전세 쪽에서 기울어지는 게 좀 많다는 얘기는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지만 월세는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전세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만 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반전세나 오일전세가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이 전세자금 대출의 파급 효과가 이제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또 지금의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더라도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대출을 통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도 좀 보이고요. 만약에 반전세나 월세로 한다면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시기가 돈을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돈을 분할해서 미리 소진해야 된다라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면 이후 1년 이후에는 양극화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좀 공격적인 투자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세난을 좀 찾기 위해서 네.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아무래도 이제 좀 빨리 내놓게 하는 양도세 완화를 좀 빠르게 하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량이 많이 나와주면 좋은데 지금 앞서 우리가 뉴스들도 많이 봤지만 양도세를 완화해준다라는 그 기간 내가 언제까지 한다라는 부분이 1년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양도세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이제 다주택자 선택은 사실은 이미 좀 넘었다. 지금보다는 오히려 하반기 내년 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어차피 지나가는 시기면 굳이 빠르게 소진되지도 않았는데 급매물 형태로 내놓을 필요는 없어진 거죠. 일단 전세가 상승을 보고 하반기 때 규제 완화를 살펴본 다음에 실제 취득세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규제가 좀 풀어지는 시점을 보고 양도세 완화 조치를 자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일단 1년 회기만 본다면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이 넘어가면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는 종소세 회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올 안에 모든 것들이 소화된다는 건 좀 어렵고요. 오히려 내년 초가 양도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양쪽에 좀 심화돼서 더 물량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DSR 규제 완화 없던 일로 부동산 민심 달랠지 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LTV 규제 완화는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LTV는 담보력의 문제인데 담보력은 이미 우리가 2, 3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2, 3년 전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이미 LTV가 양호한 상태로 들어갔어요. 더 완화해줘도 사실 가처분 소득으로 대출을 더 일으켜서 땡기는 부분들은 그런 집들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되지만 새롭게 신규 진입을 해서 기존 물량을 받아낸다든가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넘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LTV보다는 당장 소득이 많이 늘어서 월세, 그러니까 이자를 좀 갚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한 건데 이 DSR은 바로 그 부채 상환 능력을 보는 건데 지금 소득이 안 좋고 이제 저성장으로 좀 가고 있고 우리가 GDP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소득이 없다면 DSR이 크게 DSR 자체가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여기를 안 건들고 LTV만 건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 있다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DSR을 건들기에 좀 더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건 이미 IMF라든가 이런 쪽에서 DSR은 국제적인 어떤 규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있고 사실 DSR은 자세히 본다면 감당 능력이 좀 안 되는 사람도 DSR을 조금만 조정하면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이라 가계부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여서 새로 정부가 시작될 때 기존 정부의 부채를 안고 가는 입장에서는 부채를 더 늘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당장 안 되는 부분들에서는 명확하게 DSR은 안 된다라고 아예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아직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LTV 규제 완화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걸까요? 실제 지금 8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직업군이 대기업 집단이나 이런 데 소속해서 신용대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높은 상태의 신용대출을 받는 것보다 LTV를 활용해서 충분히 더 늘리는 것이 훨씬 좋고요. 집값이 올랐는데 오른 부분들 좀 많이 오른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LTV에 여유가 있다는 분들은 이 LTV를 활용해서 가처분 소득이라도 좀 더 땡겨서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이 있는 시기를 좀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LTV가 좋아진다는 거는 일단 물건 자체 담보력에 대한 부분이 양호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취득할 때 전세 물량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월세를 끼고 물건을 다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LTV 부분은 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이 좀 더 있구나 다주택으로 임대사업 투자를 한다는 분들한테는 LTV 물건에 대한 담보력이 좋아지는 시기가 투자 패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시장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연소득 3천만 원인 직장인의 대출 한도가 1억 4,500이라는데 네. 자, 그러면 2억 남짓한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2억이 안 되는 주택을 어디서 구입할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쪽도 마찬가지지만 양쪽 다 그렇게 벌어서
부부가 맞벌이를 통해서 수익을 더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DSR 규정을 건들지 않으면 4억, 2억뿐만 아니라 맞벌이일 때는 4억 이상의 주택도 구할 수 없는데 지금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5억 밑으로 집을 웬만한 집을 뭐 살아가서 살 수 있는 집을 구한다? 이게 또 어렵고 또 하나는 뉴스에서는 이제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급하려는 임대주택도 지금 6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4억 밑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죠. 자, 그런 부분 따진다면 DSR을 건들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규제 규모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함부로 못 건드는 이유는 정권 초기에 시작할 때 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TF로 구성해서 LTV를 좀 만지고 가계대출을 풀어주는 한도에서 분할적으로 계층별로 좀 더 차등돼서 나오거나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풀어주는 역할 이렇게 좀 세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그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서 보합 상태가 지속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더 상승하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의 보합들은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지금 계층이 분화되고 분화된 계층마다 다른 방식의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좋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상승이 나오고도 있다. 결국은 이제 대출 규제를 풀어주거나 정책 규제를 좀 풀어줄 때 뭐든지 전면으로 풀어주기보다 2030 세대, 4050 세대 그 위의 세대들의 이 구조적인 특징을 좀 보면서 풀어줘야 되는 단계적 맞춤형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시기까지 왔다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상승에서는 기존적으로 GDP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돈은 아직 풀려 있는 상황. 하지만 공급이 물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걸 통해서 원자재 자통 같은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번에 많이 폭락하는 그런 상태는 좀 오기가 어렵다. 결국은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들, 다주택자가 풀어주는 이런 단계가 거래를 일으키면서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세도 올라서 받쳐주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차별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평균 가격 정도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갖춰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진짜 어떻게 부동산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좀 어렵긴 하다. 그리고 내각을 좀 구성하고 그 이후에 로드맵이 좀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그때까지는 뭐 우리가 보는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더 면밀하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너무 부안해동해서 미리 투자가 들어간다면 사실 정책을 좀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슈 브리핑 좀 보시면서 같이 발맞춰 투자하는 게 좋을 거로 보입니다. 네, 가정의 달 5월 첫 주의 부동산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행복한 달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